네, 7시 11분 15초입니다. 쉬운 경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이 프로를 열까 생각하다가 갤럽이 조사한 그 유엔이 발표한 행복의 날 세계 순위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43개 나라 중에서 행복 순위가 118번째입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걸 냈는데 돈 많이 버셨습니까? 이 질문은 없더라고요. 네, 쉬운 경제 숭실대학교의 온기훈 박사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잘 쉬셨어요? 예, 오늘 아주 봄 날씨가 좋아서 잘 쉬었습니다. 네, 그럼 행복하신 조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부의 복지 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중위소득 이게 확정됐다는데 사실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개념입니까? 예,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디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시를 하는데요. 네. 이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 해당하는 그 소득 값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그 우리나라의 그 중위소득을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월 422만 원이 딱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소득이 되겠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 404만 원이었으니까 약 18만 원 정도 좀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 모두가 버는 돈을 합해서 422만 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수에 따라 좀 다르죠. 예를 들어 5인 가족 같으면 뭐 500만 원, 네. 뭐 6인 가족 같으면 578만 원, 1인 가족 같으면 뭐 156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좀 다르긴 한데 4인 가족이 이제 하나의 그 평균적인 이런 가족이라고 보고 네. 422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위소득이 앞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의 어떤 표준일까? 표준 지표 이렇게 활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 중인 복지 사업이 대략 한 360여 개가 되는데 네. 현재는 그 대부분에서 그 최저 생계비가 이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뭐 소득을 5분위로 나눠 가지고 5분위로 해서 이렇게 그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네. 그다음에 가구 평균 소득 같은 그런 그 또 기준도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이제 여러 용도로 지금 각각 그 따로따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는 어떠한 그 복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네. 이제 중위소득으로 이제 표준을 단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위소득으로 표준을 단위로해서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이제 별도로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생계급여 같으면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그러니까 422만 원에 28%인 118만 원 네. 이하의 그 가족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고 또 의료급여는 또 중위소득의 40% 이하 예를 들면 169만 원 이하의 가족에 대해서는 네. 의료급여를 지급을 하고 네. 주거급여는 또 중위소득의 43%인 182만 원 미만 네.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마지막으로 이제 50% 이하 211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네.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구당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보다도 1원이라도 많으면 모든 급여 지원이 끊겼는데.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이 때문에 빈곤 가구가 이제 생계가 갑자기 이제 곤란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를 조금 이제 그 딱 무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범위를 조금 여유를 두어서 네. 일단 소득이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네네. 조금 증가하더라도 이제 어느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그 어떤 개선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11만 원 정도 교육급여 받는데 이거는 못 받더라도 169만 원 기준인 의료 그 보험 의료나 또 118만 원 되는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소득 미만인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 118만 원 이 안 되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는 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네.
일단은 그냥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위소득이 중산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또 한편에서 보면 이 중위소득의 개념이 이제 네. OECD에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정한 걸 보면요. 네.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에 해당하는 층을 네.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50% 미만, 아까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이제 받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50% 미만은 이제 빈곤층,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상대적 빈곤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득에 따라 좀 세분화해서 급여를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이제 상류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산층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어떤 나라는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다, 어떤 나라는 이제 항아리형이다 해서 이렇게 중간이 두툼한 항아리형이 좋다,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산층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 이 중위소득에 그러니까 422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에 그 소위 중산층이 지금 현재 한 64%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금 다른 나라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아, 네. 대신에 그 상대적 빈곤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OECD 이 기준보다도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 상대적 빈곤층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적고 상대적 빈곤층이 많은 건데요. 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에 네네. 우리나라의 그 가처분 소득 기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8.7%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져서 2013년 기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14.5%를 기록을 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이때 11.1%였으니까 네. OECD 평균의 상대 빈곤율보다도 우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나라가 멕시코가 18.4%, 네네. 미국도 높은 편입니다. 상대 빈곤율이 네. 17%, 터키도 17.5%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좀 높은 측에 지금 속하는 거죠. 이제 14.5%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그렇군요. 예. 그 1997년 12월 8일이 전 생각납니다. 그 OECD IMF 간다고 그때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발표하고 제가 또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 기준 이후에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건 그렇죠. 네, 늘어나는 건 왜 그런가요? 결국은요,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 정도하고 이제 상당히 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기간에는 소득 격차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네. 경제가 좀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소득의 그 불평등도가 더 심화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율 역시 이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네.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네. 이런 그 빈곤층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위층들은 계속해서 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역시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하위층들이 이제 중하위층들의 그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그 중산층이 좀 줄고 또 상대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다시 말해서 소득 불균등도가 좀 심해지는 네.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일단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부터 한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물론 둘 다 필요하긴 한데요. 네. 병행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우선돼야 되냐고 한다면 역시 경제를 살려서 네. 어떻게 보면 자활의 어떤 기회를, 다시 말해 네. 일자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이러한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뭐 물고기를 나눠주는 식의 이런 아하. 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또 정부의 그 재정이 그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그 일자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어떤 소득의 어떤 보전, 분배랄까? 지원 수단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 복지 정책이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아베 일본 총리 참 네. 얄밉고 뭐 그런데 예.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네,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실업률이 우리보다 낮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한 3.5% 정도 되는데 일본이 실업률이 더 낮거든요. 네. 그것은 아베노믹스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엔달러 환율이 많이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네네. 그 수출 기업들이 최근에 수출 가격을 많이 이제 본격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있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네. 임금도 올리고 또 고용을 많이 늘리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물론 그렇죠. 환율이 이제 이를테면은 어쩌면 인접 국가에 대해서는 네. 궁핍화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결국 환율 전쟁의 맨 선봉을 섰던 것이 이제 일본이지만 네. 어떻든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받지만 자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네. 여러 가지 좀 좋은 성공하는 방향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알겠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지금 써야 되는가 그 말씀하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신대 경제학과의 온기훈 교수였습니다.